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주간지 시네21의 송경원 기자로 갑니다. 저는 오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중심으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얼마 전부터 거의 모든 업계를 지배하고 있는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세상이 온통 메타버스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발하고 신기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를 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야말로 메타버스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가상현실과 미래를 다루고 있는 영화는 매우 많습니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경우도 매우 친절하고 적절한 시각 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신기한 미래 풍경들이 가득하죠. 우선은 이 영화를 통해서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그 다음입니다. 어쩌면 영화는 100년 전부터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을 스크린 위에 실현시켜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메타버스란 개념이 생기기 한참 전부터 영화가 어떻게 또 다른 현실을 창조해 왔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총 4개의 챕터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화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라는 파트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미래의 풍경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꾸준히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미래의 풍경들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례들을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레디 플레이어 원을 중심으로 해서 메타버스의 풍경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어쩌면 머지않아서 실현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80년대 대중문화를 사랑한 오타쿠들을 위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VR 기술을 이용해서 첫 번째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메타버스가 실제로 구현됐을 때의 미래들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죠. 이번 챕터에서는 그 놀라운 상상력의 비결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스필버그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의 힘과 본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누구나 잘 아는 블록버스터의 대명사 같은 감독이지만 실은 매우 분열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중영화와 예술영화, 그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되게 보기 드문 연출자이기도 한데요. 세 번째 챕터에서는 스필버그의 행보를 통해서 콘텐츠가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챕터에서는 영화의 역사를 통해서 메타버스 그리고 가상현실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메타버스란 용어에 현혹되고 있는 것은 그 정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100년 전에 이미 탄생한 영화라는 기계장치가 오늘날 메타버스의 개념과 얼마나 유사한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화는 이미 진즉에 나온 올드 플랫폼이지만 동시에 초기 영화에 존재했던 다양한 가능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오래된 미래인 셈입니다. 모두가 메타버스를 말하고 있는 지금 왠지 현란한 기술에만 눈이 뺏기는 기분이 듭니다.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들도 있죠. 예를 들면 사람은 무엇을 좋아할까? 어떤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까? 하는 본질적인 질문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영화가 상상했던 미래, 그리고 영화란 이름의 오래된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챕터는 영화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입니다. 사실 이 영화를 소개하고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장르로 치면 어드벤처 판타지와 로맨스가 결합된 영화인데 매우 다채로운 볼거리를 담고 있는 블록버스터 영화죠. 박물관이 살아있다로 잘 알려진 벤 스틸러가 감독과 직접 주연을 맡은 영화입니다. 대략적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잡지 라이프에서 16년째 네거티브 필름 담당자라고 일하고 있는 월터라고 하는 평범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소심한 성격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직까지 고백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필이면 42살 생일을 맞이한 날에 잡지 폐간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회사로 탈바꿈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시작되죠. 월터는 당연히 직장을 잃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지막 호에 실어야 할 사진도 분실하게 됩니다.
한계에 다다른 월터는 문득 이 분실한 사진을 찾으러 사진 작가를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사무실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던 그가 문 밖으로 나서면서 그의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숀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사진 작가의 흔적을 쫓아서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아프가니스탄, 히말라야로 숨가쁜 추격전을 벌입니다. 그 와중에 헬기에서도 뛰어내리고 상어에게 쫓기고 화산 폭발 현장에서 도망도 치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초원을 횡단하는 온갖 모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스토리가 별건 없습니다. 사무실에만 갇혀있던 소심한 남자가 모험을 하고 성장한다는 얘기죠. 이 영화의 진짜 특별한 점은 월터라는 인물의 상상이 시각적으로 구현된 장면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목처럼 월터는 늘 상상을 하는 인물인데요.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는 망상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혼자만의 망상을 매우 사실적인 그래픽으로 실감나게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두 가지 종류의 볼거리를 등장시키는데요. 하나는 사진작가를 찾기 위해서 월터가 돌아다니는 장소들입니다. 앞서 말했던 그린란드라든지 아이슬란드, 아프가니스탄, 히말라야의 이런 풍광들을 화려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행을 하는 것처럼 볼거리로 가득하고 탁 트인 풍경들이 눈을 즐겁게 합니다. 다른 하나는 월터의 상상이 펼쳐지는 뇌 속의 이미지인데요. 보기 싫은 상사와 대결을 벌이기도 하고 도심 속에서 슈퍼히어로처럼 활보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건 월터만의 망상입니다. 근데 하지만 관객이 목격하는 것은 웬만한 슈퍼히어로 영화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도심 속에서 난투극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중요한 건 상상하는 걸 이미지로 고정해서 눈으로 보여준다는 것. 사실 여기에 영화의 본질이 있습니다. 영화는 우리의 상상력을 실현시키는 매체죠. 소설 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림과 사운드로 옮기는 것, 그게 영화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과 2차원의 스크린을 통해서 펼쳐내는 것, 그 차이가 영화를 또 다른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초기의 관객들은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영화는 사실 일종의 놀이기구였습니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상상력을 실현시켜주는 마법의 장치죠. 구체적인 이미지와 사실적인 재현, 영화가 미래를 그린다는 건 그래서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영화가 미리 보여준 미래의 풍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스타트rek의 단말 통신기가 매우 유명합니다. 스타트rek의 서사적인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장치인데요. 이 장치가 오늘날 아이폰을 연상시키죠. 그리고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패드를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코믹스 원작의 드라마인 딕 트레이시라는 작품에는 와치폰의 디자인을 연상시키는 물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영화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미래의 풍경들은 사실 지금 실제로 만들어지는 물건들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이렇게 많은 상상력들을 이미지로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면 스필버그 감독의 주랑의 고원 같은 경우는 혁명적인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공룡을 보면서 다들 진짜 같다고 느끼게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같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건 두 가지 사실이 걸쳐있는 명제거든요. 하나는 말 그대로 진짜 같다, 진짜같이 느껴진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진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이거를 진짜라고 받아들일까요? 나머지 정보들이 전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공룡이 존재하진 않지만 공룡의 피부, 질감, 땅의 울림이라든지 실제 공룡 소리는 닭, 사자, 염소 등 10가지 이상 동물 소리를 섞어서 조합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알고 있는 시지각 정보의 총합으로서의 사실적인 무언가, 그걸 두고 우리는 지각적 리얼리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지각적 리얼리즘이란 말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메타버스라는 상상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을까? 메타버스를 스크린 속에 옮긴 레디 플레이어 원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적으로는
현실과 가상 공간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서 창조된 또 하나의 세계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1922년 닐 스티븐슨이란 작가가 발표한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처음 사용되었죠. 이 소설은 2005년도에 타임지에 선정된 현대 영미소설 베스트 100선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 저자 닐 스티븐슨은 세컨드 라이프와 같은 새로운 세계관과 아바타 같은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매트릭스에서 선보인 가상세계, 그러니까 전자정보로 구축된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가상현실을 다룬 영화나 소설은 무수히 많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매트릭스를 꼽을 수 있겠네요. 매트릭스는 대중문화의 짬뽕 같은 영화였습니다. 텍스트로만 존재하던 모든 아이콘들을 스크린을 통해서 적절히 섞어내고 실감할 수 있게 다양한 영상들을 보여줬죠. 그 영상들을 통해서 이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을 진짜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실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믿는 순간부터 그건 허구나 망상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엄연한 또 하나의 현실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메타버스란 용어가 유행한 거는 대중적으로 뜨겁게 떠오르기 시작한 건 아마 2020년도에 엔비디아의 대표가 우리의 미래는 메타버스에 있다라고 선언하면서부터일 겁니다. 말하자면 상상력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과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레디 플레이어 원, 이 영화는 어쩌면 머지않아 실현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허무맹랑한 상상력이라기보다는 매우 가까운 근미래를 그리고 있죠. 이 미래의 핵심은 오아시스라고 하는 가상현실 공간인데요. 이 공간은 누구나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잊고 현실보다 더 사실 같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이 가상현실 공간 속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대략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트레일러 빈민촌에 살고 있는 웨이드라고 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은 매우 가난한 삶을 살고 있지만 퍼시발이란 이름으로 다른 사람과 이런 적극적인 게임들을 즐깁니다. 그리고 이 오아시스에는 창시자인 제임스 할리데이라고 하는 개발자가 있는데요. 그는 죽기 전에 게임 속의 3가지 미션을 통과한 사람에게 이 회사의 소유권과 모든 유산을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유산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힌트는 모두 이 할리데이 저널 어딘가에 있고 그 힌트들의 핵심은 그가 사랑했던 80년대 대중문화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웨이드라는 소녀는 이 힌트들을 통해서 미션을 클리어하고 결국에는 이 유산을 얻게 된다라는 게 이 얘기의 전체적인 골자입니다. 이 작품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사실 아무것도 몰라도 재밌는 영화입니다. 주제적으로는 친구와의 소통, 우정, 용기의 중요성을 깨닫는 소년의 성장담을 띠고 있죠. 전체적인 구조는 매우 익숙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스필버그는 이런 진부한 스토리로 이런 스토리를 처음 접하는 관객도 다시금 감동을 느낄 수 있게끔 추억을 소환하는 마법을 부립니다. 그리고 소년이 발견하는 이 추억, 마법의 열쇠 이름은 다름 아닌 대중문화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스필버그가 VR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0년대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그 시절 문화를 향유했던 관객들의 소년성을 부활시키는 영화인데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각종 레퍼런스들을 다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단순히 그냥 다시 모아놓은 게 아니고 뭔가 버전업이 됐다는 겁니다. 영화 속에는 아이언 자이언트라든지 건담이라든지 메카고젤라 같은 80년대 대중문화 아이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들이 매우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요소들이 다시금 새로운 그래픽으로 버전업돼서 관객들에게 선보인다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저작권 문제로 쉽지 않은 프로젝트였고 이게 성사될 수 있었던 거는 스필버그라는 이름값 때문이겠죠. 게다가 이런 표현들은 시대의 영향도 받는데요. 80년대에 보여줬던 질감 그대로 보여줬다고 하면 그냥 복고에 그치고 큰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이걸 지금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그래픽으로 다시 보여줬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표현들은 이런 식으로 시대에 맞춰서 갱신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갱신이라는 차원에서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언급했지만 영화가 진짜인가? 라고 질문한다고 하면 당연히 아닙니다. 영화는 이게 진짜가 아니란 걸 전제로 해서 즐기는 롤러코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포영화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공포영화를 보면서 실제로 뭔가 유령이 나타나고 살인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극장에서 그것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안전띠를 메고 즐기는 롤러코스터와 가깝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가짜냐? 당연히 가짜도 아닙니다. 엄연히 이야기 세계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야기 세계의 시공간을 디제시스라고 부릅니다. 영화를 만든다는 건 이 디제시스로 불리는 영화적인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일종의 가상현실 공간과 흡사합니다. 존재하지만 현실과는 다르고 영화는 물론 2차원이니까요. 2차원의 세계죠. 그러니까 영화의 공간과 가상 공간은 개념적으로는 매우 닮아 있습니다.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에서는 사람들이 오아시스로 계속 도피를 합니다. 왜 가냐고 하면 현실이 매우 가난하고 비좁게 나오기 때문인데요. 영화 속에는 이렇게 높은 첨탑 같은 건물, 수직적인 건물을 쌓아 올려서 거기에 골방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머물 공간이 없어서 가상현실로 도망을 치는 거죠. 이런 이미지들은 얼핏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나왔던 빼곡히 들어선 건물들 혹은 반지하 공간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의 공간들이 유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의 공간, 물리적인 공간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영화 속의 가상현실의 공간과 리얼월드의 공간은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교류를 하긴 하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이런 식으로 스크린의 안과 밖, 그리고 물질 세계와 디지털 세계, 혹은 리얼과 가상이라고 하는 이분법에 우리는 훨씬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매트릭스 예를 든다고 하면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러니까 빨간 약이냐 파란 약이냐를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죠.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이 기존의 가상현실과 다른 점은 여기에 연결 통로를 적극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현실과는 또 다른 차원의 현실, 그러니까 메타현실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 메타현실을 두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인가? 혹은 진짜는 무엇인가? 영화 속에서 주인공 웨이드는 오아시스라는 가상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바타의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디자인합니다. 보통 CG 기반의 캐릭터가 얼마나 실사처럼 보이는지, 그러니까 인간과 얼마나 흡사한 존재처럼 그려지는지는 기술을 강조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최대한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하죠. 그런데 이 영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인간의 피부와 아바타의 피부를 구분시켜주고 다른 질감으로 보이게 합니다. 아바타는 아바타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거죠. 이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구분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영화에서는 이쪽과 저쪽을 구분해야 되니까요. 그럼 이걸 왜 구분하냐? 기본적으로는 구분된 상태에서 왕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쪽 아니면 저쪽 혹은 이분법과 차단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세상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양립시키는 것. 그게 메타버스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걸 양립시킨 걸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영원한 소년의 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플레이어 원을 찍는 사이에 이 더 포스트란 영화를 찍었다는 사실이 매우 재미있는데요. 이 더 포스트란 영화는 1971년에 벌어졌던 펜타곤 페이퍼라고 하는 기밀 문서에 대해서 그걸 보도하려고 하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영화이고 헐리우드 클래식의 정수를 보여준 영화이죠. 이 영화는 35mm 필름 카메라를 사용해서 찍었고 매우 정교한 세트와 소품까지 담아내서 시대적 분위기를 고스란히 재현합니다. 이 더 포스트란 영화와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동시에 찍었다는 것, 그러니까 전혀 다른 영화를 같은 시기에 찍었다는 게 스필버그의 놀라운 점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스필버그의 오른손과 왼손이라고 하는데 할리우드 클래식 시네마의 수호자이자 그리고
블록버스터의 제일 앞자리에 서 있는 감독이라는 점이 그의 약간 분열적인 행보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름 자체로 할리우드를 상징하는 단어가 됐죠. 등장할 때는 앙팡테라불이라고 매우 무서운 신인 감독들이라고 불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스라는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블록버스터의 창시자가 되었고 지금은 포스트 할리우드 시스템의 시작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스필버그는 대중문화의 총화 같은 사람입니다. 80년대, 90년대에서는 가족주의적인 성향을 두고 이런 영화가 할리우드의 싸구려 감상주의라고 폄하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흥행을 위해서 영화의 본질, 시네마를 파괴한다는 오명을 쓰기도 했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건 반대로 그만큼 흥행 감독으로서의 입지가 매우 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필버그는 성공한 덕후로서 영화를 구하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블록버스터의 창시자가 된 이 스필버그에게는 몇 차례의 변곡점이 찾아옵니다. 아마도 첫 번째는 1993년에 쥬라기 공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당대 CG 기술이 집대성된 이 영화는 구현 가능한 모든 기술들을 다 보여주는 영화로 정평이 났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상상한 것을 현실의 이미지로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스필버그 또는 할리우드 기술의 정점에 해당하는 영화였죠. 지각적 리얼리즘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곡점은 AI라는 영화입니다. 2001년에 나온 이 영화는 매우 느린 호흡을 자랑합니다. 표현하자면 느리고 완만하고 우아한 영화죠. 당시에 나왔던 영화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 유장하고 아름다운 영화를 통해서 스필버그는 자기 안에 시네마의 호흡이 자리 잡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기점으로 사실 대중문화의 모험자에서 영화의 순례자로 전환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블록버스터의 상징이었던 사람이 헐리우드 클래식 최후의 수호자로 변모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영화의 역사는 크게 두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주의, 다른 하나는 표현주의입니다. 둘의 구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주의는 사실을 그대로 찍겠다는 거고 표현주의는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들을 할 수 있다입니다. 사실주의의 전시는 보통 루미에르 형제의 열차의 도착을 얘기하고 표현주의 전시는 멜리에스의 달나라 여행을 얘기합니다. 스필버그는 이 양자를 모두 활용하는 보기 드문 감독입니다. 사실 이게 기능적으로 나누니까 이런 거지 창작자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입니다. 본질은 뭐냐면 재미있는 걸 만드는 거죠. 무엇이 재미있는가, 무엇을 재미있어 하는가에 대해서 변화무쌍하게 접근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리얼과 리얼리티가 다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장르, 그러니까 영화가 진짜가 아니다. 동시에 가짜도 아니다 라고 하는 명제. 영화는 반대로 얘기하면 진짜이기도 하고 가짜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스필버그의 근간이 무엇인가? 어떻게든 즐거움을 발견하고야 마는 아이의 시선으로 지금 이 자리에 놓인 것들을 즐기는 것. 사실 허무할 정도로 단순 명쾌한 답변인데요. 일테면 역사를 현재화했던 더 포스트나 지금 이 자리에 현실 정치를 투영했던 링컨이나 전혀 색이 다른 즐거운 환상을 직접 눈으로 만끽하려고 하는 고집으로 만들어진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영화가 본질적으로는 즐거움의 현재화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손안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하는데 망설임이 없죠. 영화를 본다는 거의 즐거움을 이만큼 제대로 환기시키는 영화도 드물 겁니다. 이건 마치 최신 그래픽으로 리메이크한 고전 명작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게임은 초월 의식됐기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죠. 스필버그는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모든 경계를 허물려고 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게임 개발자는 주인공에게 말합니다. Reality is real 이라고. 리얼리티, 사실적인 게 사실이 아닐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보고 듣고 즐기는 모든 것의 중요성, 핵심은 즐거움입니다. 부차적인 건 그 과정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의 역사를 통해서 이 얘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영화가 계속 발전해 왔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초기에 새로 나온 기술이 어떻게 폭발을 한 뒤에 나중에 몇 가지 길을 골라서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몇 가지 길은 사라졌죠. 초기에 기술이 폭발했을 때 가능성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영화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가 그랬죠. 초창기의 영화는 좀 더 유연한 개념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빙 픽처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걸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한다고 하면 움직이는 그림 정도가 되겠죠. 이 용어는 사진보다 좀 더 폭넓은 애니메이션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빙 픽처라는 잡지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 잡지는 미국 영화 산업 초기에 꽤 영향력 있는 잡지로 발행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무빙 픽처라는 용어가 계속 이어졌다고 하면 CG가 영화인가 아닌가, 필름으로 찍어야만 영화인가 하는 논쟁 같은 건 없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영화의 본질은 무언가가 움직인다는 거죠. 사진이 움직인 게 아니고 그림이 움직인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림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착시를 만들기 위한 장치들을 개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머이 브릿지라는 사람이 만든 연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이런 형태로 사진기 10대 정도를 갖다 놓고 움직이는 걸 차례대로 찍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기계 장치는 정지된 세계, 정지된 그림에 움직임이라는 생명을 부여한다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걸 위한 기술이 어떤 방식이 됐든 사실 상관이 없죠. 최초의 영화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고 하면 시네마토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말했던 르미에르 형제의 기차의 도착 같은 영화가 최초의 영화죠. 하지만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에디슨이 만든 키네토스코프라는 기계 장치가 조금 더 앞서서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 키네토스코프는 소리도 나오죠. 하지만 아무도 이 장치를 최초 영화 장치라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가능성으로 남았죠. 키네토스코프가 최초 영화로 지정될 수 없었던 이유는 대표적으로는 이게 혼자 보는 기계 장치였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여러 조건 중에 하나가 단체 관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 키네토스코프는 지금의 OTT나 휴대폰처럼 혼자 보는 기계 장치의 전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스트리밍 영상들이 본인들의 역사를 필요로 할 때, 영화 역사를 빌리지 않아도 될 때, 에디슨의 기계 장치가 우리의 시작이었다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역사는 특정 시점에서 어떤 목적으로 다시 쓰여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돌려 얘기하면 잊혀진 기술들은, 가능성으로 남은 기술들은 언제든지 미래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폭발하는 시기에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를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영화라고 믿어왔던 것들에 대한 개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죠. 혹은 영화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영화가 필요합니다. 영화는 누군가는 무비, 누군가는 키노, 전형, 영화, 필름, 시네마, 다양한 용어로 불립니다. 이 용어들은 각기 목적과 욕망을 갖고 있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모든 미래는 과거의 그 가능성으로서 잠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화는 새로운 시공간을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현실, 혹은 가상현실, 혹은 영화적 시공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영화적 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리얼을 뛰어넘는 또 다른 리얼을 만들기 위한 기술은 지금도 계속 개발 중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 촬영 현장에서 증강현실이나 VR들을 이용한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버추얼 스튜디오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죠. 대표적으로 해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언리얼 엔진을 도입한 스타워즈의 실사 드라마 시리즈 더 만달로리안이라는 작품을 보면 VR 세팅된 스튜디오에서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와 전혀 다른 무언가인가? 당연히 아닙니다. 결과물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술이 바뀌어도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영화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혹은 미래 영화가 어떤 형태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레디 플레이어 1처럼 기계 장치를 쓰고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영화를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세상이 와도 완전히 새로운 건 없을 겁니다. 사실 지금 상상하는 모든 가능성은 과거에 이미 존재합니다. 영화는 올드 미디어일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이 올드 미디어가 100년 동안 갈고 닦아온 상상력, 그리고 지워진 역사들, 혹은 가지 못했던 길에 사실 또 다른 미래들이 잠들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낯설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죠. 기술에 경도되면 기술만 보이게 됩니다. 핵심은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달렸습니다. 생각해본 본질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진짜로 느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에너지를 쏟을 만큼 재밌는가. 상상력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